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종과 민왕 후의 개화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1873년부터 이제 친정 체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종과 민왕 후의 이러한 개화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강화도 조약 후에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일반 근현대사에서는 곧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얘기합니다. 이모군란은 1882년도이고요. 갑신정변은 1884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약 10여 년간의 이러한 이 고종의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미수호조약이 1882년도에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있었는데요. 이 조미수호조약 바로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은 6월 달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고종과 민왕 후의 개화정책과 조미수호조약이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고종과 민왕 후의 개화정책이라는 챕터를 한번 이렇게 삽입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종과 민왕 후에 하나의 이 개화를 향한 그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이 시기에 위정척사파하고 개화파가 어떻게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미수호조약이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유입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때 유입된 이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이 기독교인들이 33인의 이러한 그 선언문 작성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의 이 주역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설립의 이 1등 공신 이승만도 이때 영향을 받고 출연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고종과 민왕 후의 개화정책과 조미수호조약은 이 근대사와 관련하여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챕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근현대사에서 아주 크게 누락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고종과 민왕 후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이 12살에 즉위를 하고 약 10년간은 흥선대원군이 이 섭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이제 10년이 이제 경과해서 고종의 나이가 약 22세 정도 됐을 때 이제는 친정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민왕 후가 고종 옆에서 고종을 아주 잘 보필했습니다. 이 고종이 보면은 지혜가 없는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주변에 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신들도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해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고종의 이 성품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종이 이 흥선대원군의 이 둘째 아들인데요. 사실은 이 적통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왕족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 고종 입장에서는 이 정통성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이제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나라가 이제 개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외세의 압력을 이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고종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옆에서 민왕후가 있었는데요. 민왕후가 상당히 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바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전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8살 때 고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이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 평가를 보면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응하고 아주 이렇게 좀 지혜로웠다 이런 평들이 이제 민비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 뒤에서 고종에게 잘 이걸 조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고종과 가장 강력한 정적이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니까요. 그건 사실은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계속해서 섭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끊어내고 여기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시켜낸 게 사실은 민왕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에 있는 이 주변의 인물들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고종도 또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왕후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민씨는 여흥민씨입니다. 여흥민씨. 그런데 참 여기 새로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남연군, 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남연군의 부인도 여흥민씨입니다. 대원군의 부인도 여흥민씨입니다. 고종의 이 부인도 이 민왕후 여흥민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씨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종은 탕평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인재를 고용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형 이채웅이죠. 이채웅을 영의정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의 사람도 쓰고 또 흥선대원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쓰고 안동김 씨도 쓰고 그리고 민비 주변에 있는 이러한 척족들도 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평책을 통해서 전체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그림을 고종은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노력도 기울이고 애를 썼고 그러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친정체제를 시작했을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고스란히 승계합니다.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상당히 잠재웠는데요. 그것을 고스란히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했고요. 말하자면 각 호별로 이제 군대에 가는 사람들,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대신 이 포목을 냈는데 이것을 각 호별로 내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양반은 안 냈던 것입니다. 이것도 승계했고요. 또 사창제, 이건 환곡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관가에서 양곡을 이제 구워졌다가 다시 받는 이런 걸 하지 않고요. 민간이 이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자는 그 당시에 면단위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하나씩 이렇게 그러한 민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공물 대여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창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원에서 모든 분강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동묘는 놔두었습니다. 이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을 좀 기리기 위해서 놓은 그러한 재단이었는데 이것은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호전을 혁파했습니다. 이것은 호구제도와 이 전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대원군이 했던 이것 전체를 고스란히
이제 그 승계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정 개혁을 했는데요. 이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의세입니다. 이제 문호를 연 것입니다. 개화 정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내정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수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고종도 이 강화도 조약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 방향은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화도 조약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림에서는요, 말하자면 당시에 이 의정부가 그 당시 이 조선의 행정부였습니다. 의정부가 최고 행정기관이었고요. 또 육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유림들입니다. 유림들.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위정척사운동은요, 성리학만을 정학으로 봅니다. 이것을 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라는 얘기죠. 배척합니다. 이걸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학자들인데 이 위정척사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제 의세에 맞춰서 이제는 인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논의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신들이 나오긴 했는데, 말하자면 개화파나 이러한 젊은 대신들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연륜에 있어서 조정에 들어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군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차가 낮아가지고요. 그래서 고종은 통리기무아문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리기무아문 밑에 12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7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총리 대신으로 영의정 이채웅 대원군의 형이죠. 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의정도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겸임을 하는 것이죠. 김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무를 하는 게 이 당상관이었습니다. 정상분 벼슬인데요. 여기에서 실무하는 책임자를 경리사라고 했습니다. 경리사.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고종은 이 당상관을 장악한 겁니다. 여기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실권을 다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총리 대신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고종은 이 당상관을 통해서 모든 실무를 다 이렇게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12사에서는 군사하고 외교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군사에서는 부국 강병을 추구했습니다. 민씨 세력을 주로 여기에 다 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교 부분은 개화파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외교를. 그래서 개화파는 전부 이 외교 분야에 넣었습니다. 해외 부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 부분도 사실은 여기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보고를 여기에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장악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놔두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장악을 해서 국정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원성이 또 좀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군부가 있는데요. 이 군부도 개편을 합니다. 5군영을 2영으로 이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통리기무아문에서 이쪽을 이제 그 별기군이나 이런 데들을 담당하게 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5군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영으로 이제 개편을 합니다. 이때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금위영, 수호청 이렇게 5군영이 있었는데 이것을 2영,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이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이 5군영으로부터 80명 정도의 이 지원자를 특선을 해가지고 별기군을 만들었는데요. 이 별기군은 신식 군대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상관을 민영익으로 이제 임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정 개혁도 적절하게 이루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이 짜여지는 것을 보았을 때 고종이나 민왕후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조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이 고종 뒤에서 이 민왕후가 사람도 적절히 갖다 대고 해서 이것 전체에 안정을 찾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후에 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수신사와 영선사의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가서 이제 배우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체를 갖추면서 바로 수신사와 영선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제 외국 문물을 배워오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개방 정책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소식이 이제 해외로부터 들려옵니다. 먼저 수신사가 파견이 되었는데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고종이나 이 민왕후는 굉장히 이제 놀라면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선사가 파견이 됐는데 이 영선사를 파견을 할 때는 이제 고종이 영선사의 그 수장이 김윤식이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연미라고 하죠. 미국과의 이 조약을 추진할 것을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이게 이제 영선사 파견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와 같은 조미수호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882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쭉 갔으면은요, 이게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곧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6월 달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조미수호조약이 1882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부 다 이러한 이제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보면은요, 미국과 맨 처음 맺고요. 영국, 독일, 이태리,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다 맺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도 통상조약 관련해서는 거리낌 없이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조미수호 조약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가, 이 배경을 우리는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러시아에서 연해주를 1860년도에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할양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홍장이 이제 조선에 사람을 보내고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청나라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미국과 수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홍준원이를 통해서 쓴 이제 조선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홍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79년도였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무역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조약을 체결해도 괜찮다. 그런데 러시아는 영토를 뺏는다. 실제로 연해주를 뺏겼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홍장이 얘기하면서 신속히 미국하고 조약을 맺으라고 이제 권하는 것입니다. 이홍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먼저 이 미국이요, 일본을 통해서 조약 맺으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절당했어요. 물론 이제 미숙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홍장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미 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슈펠트, 이게 이제 그 미국 대표입니다. 전권 대신으로서 해군 총병입니다. 슈펠트하고 우리나라는 신헌, 이 전권 대관이고요. 부관은 김홍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미 수호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1882년 5월 22일이었는데요. 이 조항을 이제 한 6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거중 조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이 다른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이 나서서 양자를 조정해준다, 이거였던 것입니다. 이 조항이 1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1905년도에요.
을사늑약이 일어나요.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요. 1905년도에 이때 이승만이 이 조항을 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승만이 을사보호조약을 맺기 전에 그 고종의 특사로 갑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나는 고종 특사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민씨가 이승만을 설득해서 특사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이 대통령은 이제 그 말꼬리를 흐리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이관을 시키면서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이제 체결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한 발 늦게 이제는 이제 간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거중 조정이라는 조항이 이때 이제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관 상호 교환. 그래서 공사 푸트가 이 공사로 이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취업권이고요. 네 번째는 관세 자주권 존중. 다섯 번째는 상호발등 보장. 그러면서 이 토지 보유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국 간 문화와 학문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한다. 자, 이렇게 이제 6개 정도가 이제 주요 조약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양국 간 문화 학문 보장이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된 겁니다. 이때 8명의 선교사가 왔어요. 그런데 이 8명의 선교사가 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의료 전문가, 어떤 사람은 이 과학, 학문 이런 쪽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의 주역들을 다 배출을 해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과 관련해서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조선 독립국으로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청나라는 자꾸 얘기합니다. 조선은 이 청나라의 이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속국조항을 자꾸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속국하고 계약 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별도 문서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미국에 그런 문서를 보내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 이제 보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과 청나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계속해서 조선을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런 명분이 사실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형제 국가로서 그런 우위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온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청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8명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외교관이자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갑신전변 때 이 민영익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조선 이 궁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광해원을 이제는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렌은 공사관,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경인철도하고 전력회사를 세우는 데에도 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 미국 이 본국으로부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파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물리화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문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경신학교를 세우고 연희 전문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 전신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창립했고 YMCA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요. 여기에서 이게 배제고의 전신인데요. 여기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아주 대거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했고요. 정동교회를 세웠고 여기에서 서재필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 배제학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8인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 40년 후 1919년도 독립선언서 33인 중에서 16인이 전부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군의 아주 주요 세력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립자가 이제 이승만인데요. 이승만도 이때 이 배제학당 출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종이 이렇게 조미 수호 조약을 체결을 하고 이게 경제나 정치나 군사나 이런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임화군론이 일어나고 갑신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합병이 돼버리는 아주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 수호 조약이 큰 결실은 맺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6번째 이 양국 간 문화 학문 보장 이것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유입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설립하고 또 독립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이 이때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미 수호 조약 이 부분이 현대사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파 역사가들은요 또 기독교를 뺍니다. 기독교를.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마르크스하고는 아주 상극이거든요. 기독교를 뺍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빠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척사파와 개화파의 대립. 말하자면 이 시기에 기존에 있는 이 조선의 이 조정은 전부 이제 척사파인 것입니다. 성리학만 이제 정학이고 나머지 다른 모든 학문은 이제는 잘못된 학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이비 학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척사파입니다. 개화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자 간의 대립이 이제 극심한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이걸 잘 무릅쓰고 개화를 추진했어요. 이런 면에서 고종을 우리는 탁월하게 보는 것이고 또 민왕후도 탁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척사파는 유정 척사운동을 했는데요. 성리학만 정학입니다. 그리고 대원군과 유학자들이 주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상과 개항과 개방은 이제 반대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1866년 병인 양용하고 1871년 친미 양용입니다. 이때 주로 유정 척사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항로 기정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원군의 이 정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강화도 조약, 이제 개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체결을 한 이후에 이때는 김평문이나 최익현이 이 개방 정책을 이제는 아주 이 고종에게서 이제 반대하는 이러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조선 책략이 이제 김홍집이 일본 수신사로 가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보고 이 고종과 이 조정에서는 개화의 이제는 필연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손과 같은 이러한 유생들은 10,000명 정도의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10,000명 정도의 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만인소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유정척사 운동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을미사변입니다. 1905년도에 나라가 거의 이제 먹힌 것이죠. 이때 이소응, 유인석 등의 의병 운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정척사 운동의 이러한 한 4가지 정도의 하나의 순서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화파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화파는요, 북학은 뭐냐면은 이 청나라에 대해서 청나라를 적국으로만 보지 말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들여와야 한다 하면서 이제 유화적으로
외세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학풍이 이제 북학이었습니다. 이 북학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개화파의 이제 하나의 기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경석에 의해서 유홍기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경석과 유홍기에 의해서 이 북촌의 이 양반 제자들이 해외의 이 문물들을 알고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북학파는 실학자들이에요. 실학자들. 이제 이들이 해외 이 변화를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인물들이 김옥균, 박영호, 박영교, 서광범, 서대필, 김윤식, 김홍집, 홍영식, 유길준, 어윤중 이러한 이제 그 자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 있다가 수신사, 영선사가 파견되면서 이 개화파가 이제 크게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자 이제는 이 개화파 내에서도 이제는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화 방법과 청에 대한 정책의 차이에서 이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화 방법, 청에 대한 정책, 여기에는 민비, 민왕후에 대한 태도도 함께 이렇게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민비나 고종은 이 청나라와 계속 함께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건 개화파는요, 거의 조정에서 조정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 이 나라를 이끄는 입장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도 서기론적인데요. 이것은 동도는 이제 우리를 동방이라고 하죠. 도는 우리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고 성리학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해외 것을 받아들이자. 이게 동도 서기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는 청나라에 있는 이 양무운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청나라처럼 청나라하고 또 연대해서 점차로 이렇게 개방을 해나가자.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를 무시하지 않고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원로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서는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수신사로 갔다 오고 영선사로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진 개혁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변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근대 사상과 제도까지도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안 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씨도 안 된다. 너무나 이 세도 정치가 심하다. 이게 이제 급진 개혁파인 것입니다. 이들이 갑신정변의 주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신지식을 가진 이제는 이 젊은 그런 관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건 개혁파처럼 조정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이러한 그 관료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볼 때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청나라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일본을 보아라. 메이지 유신을 보아라. 나라가 1, 20년 만에 2, 3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메이지 유신식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급진적인 개화를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주요 인물들은 서대필, 박영효, 홍영식, 김옥준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 내용을 좀 보면은요. 서대필은 이때 일본에 가서 근대적 군사 교육을 이제 받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효는 한성 순보를요 1883년 10월 달에 발간합니다. 이게 약 14개월간 해요. 그리고 갑신정변 때 이제는 소실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홍영식은 우정총국을 이제 마련을 해요. 우체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자, 그리고 김옥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 쌀값이 폭등하고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관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관이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모군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1880년대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조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빨리빨리 개화를 해야지 언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이제 급진 개화파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어서 너무 성급했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살펴본 것은요, 고종과 민왕 후에 개화 정책, 약 10년간 이 개화 정책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독교가 전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대한민국 설립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이 주요 세력인데 그 세력이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간과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고종과 민왕 후에 이러한 역할도,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